안녕하세요. 외환시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환시장을 이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정의 뭐였죠? 외환, 영어로는 Foreign Exchange라는 건데요. 이 외환이라는 건 뭐냐?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외국 통화뿐만 아니라 외국 통화로 표시된 예금이나 수표와 같은 지급수단이 다 이제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외환이 거래되는 게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추상적 의미의 거래 메커니즘 자체를 이제 외환시장으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외환시장을 이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이제 외환시장이다라고 얘기했고 영어로는 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외환시장에서 외환이 이제 foreign exchange니까요. 이거를 이제 앞에 글자 이렇게 따서 forex 시장 또는 FX 따서 FX 시장이라고 줄여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뭐 FX 시장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별거 아니라 외환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을 이제 정의를 이제 내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가자를 구분해봤죠. 그래서 참가자는 거래 동기별로 구별해 볼 수도 있고, 거래 주체별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환 시장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특징입니다. 자. FX 마켓은 하루 24시간 오픈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즉 지구 자전 방향에 따라서 가장 먼저 개장되는 곳이 시드니거든요. 그래서 시드니를 시작으로 해서 도쿄, 홍콩, 싱가포르, 런던, 뉴욕 이런 순으로 차례로 문을 열고 닫아서 언제나 적어도 한 곳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수 듯이 주요 국제 외환 시장의 거래 시간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겹칩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국 외환시장을 옮겨 다니면서 24시간 연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을 해가 지지 않는 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주요 통화 간 외환 거래가 하루 종일 세계 어느 곳에선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환율, 외환시장에서의 가격인 환율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외환거래는 모든 국제거래에 수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경을 넘는 금융거래, 국제금융거래가 일어날 때에도 외환거래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외환시장은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외환시장의 어떤 3대 지역, 뭐 국제금융시장의 3대 지역이라고 한다면 유럽권, 북미권, 호주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 지역,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는 아직 국제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유럽권에서는 런던, 7위, 뭐 파리, 브뤼셀, 암스테르담,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외환시장이 주요 외환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북미권에서는 뉴욕,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뭐 캐나다의 몬트리올, 토론토 같은 곳들이 주요 외환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권에서는 뭐 홍콩, 싱가포르, 도쿄, 시드니, 바레인 등이 이제 주요 외환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도시별로 봤을 때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곳은 어디냐면은요. 런던입니다. 런던이 거래 규모가 한 비중으로 따지면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한 절반은 아니고 한 40% 그래도 되게 많죠. 그 다음이 이제 뉴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5%는 넘고 20%는 조금 안 되는 거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홍콩, 싱가포르 비슷비슷한데요. 각각 한 7% 많을 때는 한 9%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쿄가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도쿄가 홍콩, 싱가포르보다 더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한때는 막 뉴욕 외환시장과 비슷한 그런 규모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이 이제 막 지속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중이 좀 과거보다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봤을 때는 주요 외환시장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이제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미비합니다. 한 1% 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대부분의 이제 외환 거래실은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대형 국제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역에 뭐 이런 곳들 거점 센터에서는 3교대로 24시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붐비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붐비냐? 앞에 표를 잠깐 보시면요. 과거에는 런던하고 뉴욕이 겹치는 요 시간대에
아주 거래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런던과 홍콩 또는 싱가포르, 도쿄 등 런던과 극동 지역이 겹치는 시간대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외환시장의 특징은 장외시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장외시장과 거래소 시장을 비교해 보죠. 자, 거래소 시장이라는 거는요, 특정 장소에 함께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뭐 진짜 모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모인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매입 주문, 매도 주문이 이제 집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시간이나 상품이나 거래 조건 같은 것들이 다 거래소마다 정해져 있어요. 쉽게 거래소 시장 한다면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장외시장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즉 주문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화나 전산망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기서의 자유롭게의 의미는 시간도 자유롭고 뭐 조건도 자유롭게 뭔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거래를 원하는 당사자들끼리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을 장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는 계실 것 같지만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대부분의 외환 거래는 대체로 장외 거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외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오버 더 카운터니까요. 줄여서 OTC라고 많이 또 얘기하기도 해요. 자, 특정 거래소를 경유하지 않고, 즉 매입이나 매도 주문이 집중되지 않고 전화 네트워크나 컴퓨터 단말기,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 메신저, 외환 거래 전용 채팅 기계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외환 시장이라는 거는 거래가 집중되는 거래소 없이 은행의 각 영업점, 외환 딜링룸 같이 지구상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개별 외환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다 외환 시장이다. 그것들의 개별 외환 거래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살펴볼, 중간고사 시험 본 다음에 하반기 부분에 후반기에 살펴볼 일부 외환 파생 상품들, 통화 선물이라든지 거래소 통화 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장외 거래가 아니라 거래소 거래이다라는 것. 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모든 거 아니고 대체로 장외 거래인데 일부는 거래소이지만 대체로는 다 장외 거래 형태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특징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했고, 자, 세 번째 특징은 거대 규모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의 최소 거래 단위는 100만 달러이고요. 표준 거래 단위는 500만 달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이제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은행 간 거래는 이렇게 도매 시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은행 간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외환시장은 전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일평균으로 그 규모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 4월 BIS 조사에 따르면은요,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약 7.51조 달러 정도라고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세계 수출 규모는 연간 외환시장 규모의 한 2% 내외, 어떨 때는 넘고 어떨 때는 모자란다는 얘기죠. 연간 외환시장 규모는 일평균 이 7.51 곱하기 한 280일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거래, 무역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외환거래가 한 98% 많으면 차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거래 수반되지 않는 외환거래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1조 달러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2장을 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딱 세요. 1초에. 그러면 1분에 12,000달러를 셀 수 있고요. 1시간에 72만 달러를 셀 수 있고 하루에 1,728만 달러를 셀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1조 달러를 계속 기계적으로 센다고 생각한다면 꼬박 1조 달러 세려면 16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얘기죠. 물론 옛날만큼 돈의 가치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징으로는요, 우선 외환시장은 규모도 크고 24시간 동안 항상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통합되어 있는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간 거래를 통해서 개별 나라의 외환시장은 다른 나라의 외환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통합된 글로벌 시장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통합되어 있다는 거의 말의 의미는 뭐냐? 같은 시간 같은 거래에는 같은 가격이 적용이 돼서, 즉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달러와 옌 환율이 이 시장과 저 시장이 다르면 차익 거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차익 거래를 하면 가격이 변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즉 차익 거래 기회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특징으로는 외환시장은 거래자 한쪽이 이익을 실현했다면 상대방 거래자는 반드시 손실을 입게 되는 제로섬 시장이다라는 것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의 구조, 특별히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대고객 거래, 은행 간 거래 모두 전화를 통한 거래가 이제 전통적인 외환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백오피스가 수작업을 해서 막 일일이 수작업 손으로 거래 확인하고 결제 지시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은행 간 직거래에서 전자거래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외환시장의 구조가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도입된 시스템이 톰슨 로이터 딜링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한꺼번에 여러 명의 이제 상대방 딜러들을 불러서 화면에 띄워놓고 동시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거래하는 동안에는 거래하는 동안 뭐 거래되는 통화가 뭐였고 거래한 규모는 어땠고 뭐 그때의 가격인 환율은 어땠고 그다음에 거래하는 날짜, 거래처 정보 뭐 등등이 컴퓨터가 알아서 기록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뭐 신뢰성이라든지 안정성 같은 게 대폭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에는 톰슨 로이터 매칭 시스템으로 브로커를 경유한 은행 간 거래에서도 전자거래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딜러가 가격을 자유롭게 호가하면은요, 전자 매칭을 해서 딱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된 후에는 상대방 은행의 이름이 즉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수를 좀 한 경우에는 서로 조금 좀 봐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거래하기 전까지는 익명성이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은행 간 직거래에서 기피되던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차별이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전자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서 그래서 소규모 은행들의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대고객 거래에서는 1996년 노에 이제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되면서 거래 비용 감소, 효율성 같은 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외환시장의 결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제적 거래의 절차는 탐색, 정보를 막 탐색하고 그래서 협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즉 실행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상품이 가고 돈이 가고 대금 결제가 가는 그렇게 실행을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즉각 결제를 하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결제 과정과 관련된 거래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장치가 바로 환이라는 거예요. 자,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제3자에 의한 결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거래라는 거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를 현금 이동 없이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해서 결제 수표나 어음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상품을 주면 B가 A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그런 제3자를 통한 그런 제3자에 의한 결제를 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게 지급을 위탁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요, 현금 수송 비용과 같은 거래 비용을 대폭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거래가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국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면 외국환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국환의 경우에는요, 환의 수단인 어음이나 수표의 표시 통화랑 은행, 고객이 사용하는 통화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은행 간 결제 잔액을 결제하는 기관으로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 간 자금 결제는 한은금융망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걸 이용해서 은행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 예금을 이제 잔고가 조정이 되는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외국환의 경우에는 통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통화와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환 거래는 국제 수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환을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 간접 규제가 존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결제 구조가 다릅니다. 즉, 한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있지만
세계중앙은행은 없잖아요. 물론 세계은행이 있지만 그 세계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세계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외환결제는 거래 당사자들이 매입, 매도하는 통화를 서로 수취하고 지급하여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실제 통화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금잔고 기록의 조정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B 통화를 A 통화로 바꾸는 그런 외환거래를 했다라고 합시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럼 즉 B를 매도하고 A 통화를 매입하는 그런 외환거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매입한 A 통화 표시 예금 잔고는 늘어나고 매도한 B 통화 잔고는 예금 잔고는 줄어들게 되겠고요. 나와 거래한 상대방 입장은 반대가 되겠죠. A 통화 예금 잔고는 줄어들고 B 통화 예금 잔고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 예금 잔고 기록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정하는지 궁금하죠? 안 궁금하신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인 환거래 은행을 통한 결제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방식인 외환동시 결제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환거래 은행을 통한 결제 방식은요,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래되는 외환이 해당국 금융시장에서 건별로 한 건 건별로 환거래 은행을 통해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요, 우선 외국한 은행들이 세계 주요국, 여기서 세계 주요국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주요 통화국이 되겠죠. 주요 통화.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가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상대방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통화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은행. 대규모 상업은행이 되겠죠, 주로. 그래서 국제은행들과 전반적으로 외국한 업무와 관련된 환거래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다음에 상호간에 서로 요금을 예금 계좌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뭐라 그러냐? 코레스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앞에 요거 따가지고요. 코레스은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레스은행 계좌를 통해서 외환거래 결제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또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돼야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이거예요. 한국의 갑기업이 미국의 알파 기업으로부터 미국의 알파 기업에게 커피 머신을 수입을 했어요. 커피 머신을. 그래서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자, 즉 은행이 중간에 끼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국경을 벗어나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갑의 거래 은행이 뭐 K은행이고 알파의 거래은행이 U은행이다라고 합시다. 이건 당연히 미국 은행이 되겠고 K은행은 한국 은행이 되겠죠. 그러면 K은행과 U은행이 코레스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예금 계좌를 하나씩 요금을 예금 계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잔액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냐? 이제 갑기업 수입 계약 체결을 했으면요, 100만 달러어치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수입 대금을 이제 달러로 100만 달러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갑기업이 이제 자기 거래은행인 K은행에게 이제 연락해서 환율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나 이런 규모 언제 100만 달러를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 환율은 얼마 적용받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1달러에 1,000원 이랑 교환되는 환율로 거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갑기업이 콜 좋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경우 갑기업에 있는, 그러니까 K은행에 있는 갑기업 계좌의 잔고가 100만 달러에 상응하는 10억 원이 감소를 하겠고요. K은행은 자신의 미국 코레스 은행인 U은행에게 알파 기업에게 1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이제 지시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지시를 받고 코레스 은행끼리는 상호간에 이제 요금을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U은행에 개설한 K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미국의 알파 기업 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U은행에 있는 K은행 계좌 잔고에서 미국 알파 기업 계좌로 이제 돈이 이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제가 완료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은행의 코레스 은행인 U은행의 재무상태표는 대충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수취한 것이 부채로 계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어디에 뭐 투자를 했거나 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K은행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이 K은행에 예치한 그 예금 계좌는 부채로 기록이 되는데 이 부채가
10억 줄어들겠고요. 그 다음에 코레스은행에 개설한 K은행의 계정에서는 10억 원이 빠져든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K은행의 코레스은행이 U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의 명의만 바뀌는 거죠. 대한은행, 이거 대한은행 이거 오타입니다. 제가 이거 대한은행으로 했다가 그냥 K은행으로 바꿨거든요. 강의 노트에는 바꿀게요. K은행 예금이 100만 달러 줄어들고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알파 기업이 유은행에 이제 계좌 가지고 있는 그 잔고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는요, 상대방이 미국이 아닌 경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수입업자가 일본의 수출업자에게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K은행과, 그러니까 한국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K은행이고, 그 다음에 일본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일본의 J은행이에요.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K는 한국의 K이고 J는 일본의 J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입업자와 한국의 K은행은 이제 거래 관계에 있고 주거래은행이고 그다음에 일본 수출업자의 주거래은행은 일본의 J은행이에요. 그러면 K은행과 J은행이 코레스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요. 달러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거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얘를 그냥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K은행과 미국의 U은행은 코레스 관계에 있고 J은행과 S은행은 코레스 관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잔고가 조정되냐? K은행의 미국 코레스 은행인 U은행과 그 다음에 일본의 J은행의 미국 코레스 은행인 S은행 간의 U와 S 간의 잔고가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K은행은 그러니까 K은행의 미국 코레스 은행인 U은행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S은행이 개설된 일본의 J은행 계좌로 달러 지급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럼 이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이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J은행에 개설된 일본 수출업자 예금 잔고는 이제 또 받을 달러에 상응하는 예나만큼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계좌 이체되는 걸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동시 결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외환 동시 결제 방식은 CLS 은행의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줄여서 CLS 시스템이라고 이제 많이 불러요. 그래서 CLS 은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1999년 전 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이 설립한 외환 결제 전문 민간 은행으로 뉴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S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요. 해당국 통화가 결제 통화에 포함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제 통화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국 은행들 중에서 신용 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인 그런 두 개 은행 이 뭐 지분을 출자를 해야 돼요. 그 지분도 뭐 아마 뭐 각 500만 달러씩인가 하여튼 뭐 지분을 출자해서 결제 회원 은행이 돼야만 결제 통화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CLS 은행은 2002년 9월 미국 달러 포함 7개 통화를 대상으로 외환 동시 결제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결제 통화가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결제 통화 한 18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2004년부터 결제 통화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CLS 시스템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제가 되느냐? CLS 시스템은요, CLS 은행과 결제 회원 은행 그리고 결제 통화국 중앙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상호 연결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이제 굴러가요. 그래서 CLS 은행은 각 결제 통화국 중앙은행에 당좌 예금 계좌를 개설을 하고요. CLS 결제은행은 CLS 은행의 통화별 결제 계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통 결제 시간대를 정해서 동시에 결제하는 구조, 즉 동시에 주고받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LS에 가입하지 않는, 즉 결제 회원 은행이 아닌 그런 은행들은 동시 결제 못하냐? CLS 결제 회원 은행을 통해서 동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LS 결제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시작은 1번입니다. 여기 1번 있죠. A하고 B가 외환 거래를 체결했어요. A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외환 거래를 한 거고요. 상대방은 B은행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그런 외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환 거래를 체결했을 때 A와 B가 각각 이제 결제 회원 은행에게 거래 정보를 이제 전송을 합니다. X하고 Y라고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제 회원은 이거를 이제 거래 정보 받았으면 CLS 은행에게 거래 정보를 또 전송을 해요. CLS 은행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CLS 은행이 어떤 걸 하냐면은요, 각 결제 회원들이 여기서는 이제 두 회원만 있다고 했지만 사실 많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여러 개가 결제 회원으로 있으니까요. 근데 각 결제 회원이 보낸 거래 정보를 토대로 해당 결제일별 거래 정보를 차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 회원별로 통화별로 얼마를 지급할지 얼마를 수취할지를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결제 회원에게 알려줘요. 이게 4번이 되겠죠. 즉 그러니까 코레스 은행을 통한 결제는 건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CLS 동시결제 시스템은 다자 간 상계를 해서 차액이 이제 지급되고 수취되고 하는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다자 간 상계, 말과 그다음에 쓰는 게 너무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죠. 다자간 상계로를 한다라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한 건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이제 CLS 은행이 차익 정산해가지고 X와 Y 결제 회원에게 이제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X하고 Y 결제 회원은 CLS로부터 통보받은 각 통화별 지급액을 공통 결제 시간대에 해당 통화국의 중앙은행에 개설된 CLS 은행 계좌로 매도 통화를 납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번이에요. 즉 $달러를 X는 여기서 $달러를 내고 그 다음에 Y는 하는 금융망을 이용해서 한국은행에 개설된 그런 CLS 은행 계좌로 원화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페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페이인이라는 매도 통화를 먼저 지급을 한다, 납입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페이인을 했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면 CLS 은행이 매도 통화 납입한 걸 확인을 한 다음에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에 수취 통화의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CLS 은행 계좌의 자금을 수취 대상 결제 회원에게 지급을 해요. 그거를 페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CLS 은행 계좌의 원화 자금을 X에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은 CLS 은행 계좌의 달러 자금을 Y에게 지급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죠?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결제 방식을 이제 한거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결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결제 방식이 어떻든 한거래 은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외환동시 결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어찌되었든 그런 잔고가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제 결제를 위한 은행 간 전용 통신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거를 스위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위프트는 뭐의 약자냐면 이 기다란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스위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스위프트는요, 사실 이름은, 그러니까 어떤 1973년에 유럽과 북미 주요 은행이 이렇게 같이 만든 어떤 비영리 조직이에요. 그런데 단체 이름이었는데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메시징 시스템, 메시지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 전용 통신 네트워크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고유 명사화가 돼서요. 그냥 은행 간 전용 통신 네트워크를 그냥 스위프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스위프트 네트워크,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긴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스위프트인 것 같습니다. 고유 명사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 메시지를 금융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결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제금융통신 네트워크다. 근데 이게 결제 시스템은 아니고요. 정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프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0여 개국의 10,0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이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한 걸음 더에서는 헐슈타트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발음하나 찾아봤더니 헐슈타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독일어 발음 아니면은 헤르슈타트라고 한글로 표시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뭐냐 의미만 알면 되겠죠. 자, 코레스 은행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차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서울에 있는 대한은행이
홍콩 소재 외국은행 B은행과 예나를 매도하고, 즉 대한은행 입장에서요, 옌을 매도하고 그리고 달러를 매입하는 그런 외환 거래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대한은행의 코레스은행과 B은행의 코레스은행,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경우에 어떤 식이 되냐면, 그런 외환 거래를 했어요. 대한은행과 B가요. 그러면은 예나와 지금 달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도쿄 외환시장, 도쿄 기준으로 한 오후에 옌을 지급을 한 다음에, 즉 일본 코레스은행 입장에서 대한은행의 계좌 잔고가 줄겠고요. 그다음 B은행 계좌 잔고는 늘어나게 되겠죠. 하여튼 예나를 지급한 다음에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뉴욕에서 확인하는 거는 못 하잖아요. 새벽 2시니까요. 언제? 그 다음 날 오전 9시 영업 개시했을 때 이체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시간 중에 달러를 이체를 보냈어요. 달러 이체한다고. 즉 미국 코레스은행에 개설된 B은행 계좌의 잔고는 줄어들고 대한은행의 계좌 잔고는 뭐 늘어나는 식으로 이제 잔고가 조정이 돼서, 그 다음에 이거를 통지를 뭐 오후 한 3시나 4시나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통지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또 도쿄 입장에서는 또 새벽 시간이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언제 확인하겠어요? 오전 9시에 영업 개시할 때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죠? 시차 때문에 옌을 미리 보낸 대한은행 입장에서는 12시간 이상 동안 외국은행 B가 달러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12시간 넘는 시간 동안 B은행이 만약에 파산을 하는 경우, 그러면 대한은행 입장에서는 줄 건 줬는데 받을 건 못 받는 그런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파산을 해버리면 그런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즉 파산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원금을 받지, 그러니까 줄 거는 줬는데 받을 거는 못 받을 위험에 노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레스은행 방식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 이런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 헐슈타트 리스크 또는 원금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 간 시차로 인해서 매도 통화는 이미 줬는데 받을 통화는 거래 상대방 파산 등으로 인해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원금 리스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발음도 어려운 허슈타트 리스크라고 하냐? 이 말이 나타난 유래가 허슈타트 은행이라는 독일 은행이 있었는데요. 1974년에 이 은행이 파산을 해요. 그래서 이 은행의 코레스 은행들, 미국 코레스 은행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사례가 크고 작은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원금 리스크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CLS 동시 결제 시스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기 한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외환시장의 특징, 뭐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구조, 사실 구조는 결제 시스템 위주로 이제 살펴보긴 했는데 어떤 식의 결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외환거래, 전자거래 방식 도입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자, 키워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퀴즈 풀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외환거래를 결제일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제일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은 현물환, 선물환, 그리고 외환수합.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뭐라 그러냐면 전통적인 외환시장 상품이라고 불러요.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한 3강 내지 4강에 걸쳐서 이 전통적 외환시장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넓게 보면은요, 뭐 통화 선물, 통화 옵션, 통화 수합 같은 것도 외환시장 상품이지요. 하지만 이거는 이것까지 다루면은 전반부에 외환적으로 너무 많이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파생 이야기할 때 외환 파생을 좀 뒤로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거래를 현물환 거래라고 하는지, 현물환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물환율을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현물환. 영어로는 스팟 익스체인지라는 건데요. 이 현물환 거래는 계약일과 결제일이 일치하는, 즉 계약일과 결제일이 일치하는 그런 외환 거래를 현물환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일치한다, 즉 동시에 결제하는 날과 그다음에 계약하는 날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런 경우보다는 계약 시차를 감안해서 계약일 이후 제2영업일 이내에, 즉 지금 계약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1영업일, 2영업일 이 있을 때 결제가 이날 이루어지거나 이날 이루어지는 것도 현물환 거래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랑 은행 사이에 현물환 거래는요, 보통 그냥 계약 체결하면 결제도 그냥 보통 이루어집니다. 같은 날요. 하지만 이제 은행 간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국경을 넘나들어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결제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현물환 거래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개념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무적으로는 2영업일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 외환 거래를 현물환 거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물환 거래는 외환 거래의 기본이 되는 거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외환 거래이다라고, 외환 거래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현물환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현물환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외환거래라고 한다면 현물환 거래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냥 환율이라고 말을 한다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현물환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을 수식 같은 거에서 뭐 익스체인지에 뭐 E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S로 많이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이 S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스팟의 S에서 나온 것이다. 즉 현물환율의 S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 즉 현물환율, 우리가 이제 현물환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환율이라면 현물환율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현물환율, 환율이라는 건 뭐냐?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즉 외환시장에서의 가격이다.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법칙 있잖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즉 초과 수요이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공급이 더 많으면,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하락하게 되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초과 수요라면은 환율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라면 환율은 하락해요. 자,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의 의미는 뭔가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품이 더 가치 있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환율 상승의 의미는 뭘까요? 가격 상승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두 통화 중, 환율은 통화와 통화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통화 중 어떤 통화가 더 가치 있어졌냐? 그런 어떤 통화가 더 가치 있어졌다는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환율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예외 없이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통화의 양, 즉 사과 한 개에 1,000원, 뭐 수박 하나에 3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단위와 교환되는 통화의 양으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환율은 두 통화가 개입이 되잖아요. 근데 각 통화는 모두 각 나라에서 가치를 표시하는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환율을 조금 더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장벽을 좀 없애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의 표시 방법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환율은 두 통화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각 통화는 각 나라에서 가치를 표시하는 척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통화 조합, 뭐 예를 들어서 원과 달러,
가 교환하는 그런 외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환율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면 달러 가치를 원화로 표시할 수 있어요. 즉 1달러 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1,000원이 필요하다. 또는 1원을 사기 위해서 얼마의 달러가 필요하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즉 원화 가치를 달러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1원과 0.001달러 1원 사는데 0.001달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달러 표시, 원 표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통화 기호들 알고 계시죠? 요거는 파운드, 영국 파운드를 나타내는 통화 기호고요. 요거는 유로 를 나타내는 통화 기호고, 요거는 뭐 일본 엔화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몰랐다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환율 표시 방법은 두 가지, 하나의 환율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 한 단위 가격을 자국 통화로 표시하는 경우 직접 표시라고 직접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달러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 통화는 달러니까요. 1달러 사기 위해서 얼마의 원화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환율을 표시하는 거를 직접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간접 표시는 뭐냐면요. 외국 통화로 표시한 자국 통화의 단위당 가격입니다. 즉 자국 통화 한 단위를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외국 통화가 필요하냐, 즉 1원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달러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환율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간접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표시는요. 일반적인 상품,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표시하는 게 편해요. 하지만 간접 표시한 거는 상당히 낯섭니다. 그렇죠? 1원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과가 1원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달러가 필요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사과 1000분의 1 조각을 사려고 이게 그러니까 1원과 사과 1000분의 1 조각이 교환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 표시는 상당히 좀 낯설다. 하지만 그렇게도 표시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표시는 외화 한 단위가 거래 대상이고 이 외국 통화의 가치를 자국 통화로 표시하는 일반적인 가격 표시 방법과 일치하는 것이고, 간접 표시는 자국 통화 한 단위가 사가에 해당하는 것처럼 자국 통화 한 단위의 가치를 뭘로 표시한다? 외국 통화로 표시한다. 그런 방법이 간접 표시이다.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표시와 간접 표시의 관계는 어떠냐? 특정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직접 표시와 간접 표시는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1원과 0.0001달러가 교환되는 그런 식으로 환율을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거 사실 이거 통화기호로 쓸 때는 숫자 앞에다가 보통 쓰기는 써요. 그다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접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다음에 1달러와 그다음에 1,000원이 교환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환율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환율을 표시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표시한 거죠. 그렇죠? 한국인 입장에서는 직접 표시한 거예요. 하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을 표시하면 간접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환율을 표시하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간접 표시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 사람은 이게 편할 거예요. 왜? 사과나 뭐 수박처럼 그 달러로 그 가치를 표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직접 표시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고객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 여러분들이 환전하려고 은행을 가잖아요. 그런 직접 표시냐 간접 표시냐 걱정할 필요가 없이 다 직접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표시된 환율을 뭐 직접 표시 환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접 표시된 환율을 간접 표시 환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외국 통화 표시 환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수업 시간에 좀 이게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좀 용어 정리 좀 하려고 해요. 자, 기준 통화, 호가 통화를 먼저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기준 통화를 뭐라고 하냐면은요. 기준 통화는 거래 대상 통화, 즉 한 단위에 해당하는 통화를 기준 통화 또는 단위 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가 통화를 뭐를 호가 통화라고 하냐면요. 기준 통화의 가치를 표시하는 통화를 호가 통화 또는 표시 통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직접 표시할 경우에는요, 기준 통화가 뭐가 되고 외국 통화가 되고, 호가 통화는 뭐가 된다? 자국 통화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간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 통화가 뭐고 자국 통화이고, 그 다음에 호가 통화는 뭐다? 외국 통화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모든 나라 입장에서 다 미국인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간접 표시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인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가 편하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가 편합니다. 근데 편하다고 다 그렇게 막 그 편한 방식으로 표시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국경을 넘는 거래가 많은 외환 시장에서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간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간행 이야기를 하려면 외환 시장이 달러 중심인 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이제 기축통화입니다. 자, 글로벌 외환 시장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통화의 외환 거래가 달러와의 교환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위스 프랑이 모국 통화인 치리의 한 은행이 오슬로에 있는 은행에게 노르웨이 크로네의 호가를 요청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르웨이 크로네의 호가를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고 달러와 노르웨이 크로네가 어떤 비율로 교환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환율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원화를 호주 달러로 바꾸고 싶은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거를 원화를 호주 달러로 바꾸는 거래를 호주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는 거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객의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고 다시 미국 달러를 호주 달러로 바꾸는 식으로 처리를 해요. 왜 달러를 이렇게 거쳐서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모국 통화 포함해서 어떤 주요국 통화가 11개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국 통화 포함해서요. 그러면 달러와 달러 아닌 통화의 조합이 10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11개 통화가 각각 직접 거래가 된다면 55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달러를 거쳐서 하지 않고 직접으로 11개 통화가 이렇게 있으면 다 이렇게 막 서로 막 교환되는 그런 게 있으면은 트레이딩 데스크가 55개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달러를 거쳐서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달러를 막 거쳐서 하게 된다면 몇 개만 필요하면 10개 데스크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거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즉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통화를 기축 통화 그래서 교량 역할을 한다 해서 비어클 커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외환 시장의 통화 구성을 보면은요, 달러가 포함되는 거래가 압도적이에요. 모든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전 세계 외환 거래를 100이라고 잡으면 달러가 포함되는 거래가 달러와 유로, 달러와 마르크, 마르크는 옛날 통화죠. 달러와 유로, 달러와 홍콩 달러 이런 식으로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가 80%대 후반, 80% 후반대 비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 다음의 비중이 유로인데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유로 비중은 한 30%도 안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유로 달러 통화 조합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로와 달러 아닌 통화 조합의 거래가 되는 거는 아주 미비하다라고 아주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파운드나 옌가 같은 통화들이에요. 그래서 국제 거래를 할 때 결제 이용되는 주요 통화들은 복수, 이런 통화들을 국제 통화, 메이저 통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제 통화, 메이저 통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이저 통화, 국제 통화에는 유로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옌도 들어가고 파운드도 들어가고 여러 개의 복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기축 통화는 뭐가 유일하다? 미국 달러가 유일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간행적으로 환율을 어떻게 표시하나 그 이야기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는 1달러당 지불하는 상대 통화의 단위로 환율을 표시한다. 즉 달러가 뭐다? 기준 통화이다. 그렇게 환율을 표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가 얼마인지, 1달러와 교환되는 예나가 얼마인지, 1달러와 교환되는 홍콩 달러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환율을 표시해요.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요. 이런 표시법을 유럽식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 예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일부 통화에 대해서는 해당 통화 한 단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로 환율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다? 달러가 뭐다? 호가 통화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로 이런 식이죠. 1파운드와 교환되는 달러는 얼마이냐? 1유로와 교환되는 달러는 얼마이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예외라는 게 예외에 해당하는 그런 표시 방법이에요. 그럼 예외에는 뭐가 있냐? 예외 이런 식으로 예외 간의 예외 대부분의 통화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통화는 뭐가 있나? 영국 파운드가 있고요. 유로가 있고요. 호주 달러가 있고요. 뉴질랜드 달러가 있습니다. 물론 SDR도 있지만 이거는 현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 유로, 호주 달러, 뉴질랜드 요거를 기억하시면 요것들은 이것들의 환율을 표시할 때는 달러가 뭐다? 호가 통화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시법을 뭐라고 하냐? 미국식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왜 유럽이고 왜 미국식이지?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식 표시라는 거는 유럽인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이라는 거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훨씬 기억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간행이 두 가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는 1달러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다른 통화가 필요하냐로 환율을 표시하는 거고, 파운드, 유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인 경우에는 이 통화 한 단위들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미국 달러의 양으로 환율을 표시하는 게 간행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이 숫자만 표시 나와 있다면, 환율을 숫자로만 제시되어 있다면 간행대로 표시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달러와 파운드 간 환율이 1.3600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간행대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이 1.3600의 의미가 뭔 거죠? 1파운드와 1.3600 달러가 교환이 되는 환율이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예요. 그렇죠? 그럼 영국 사람 입장에서의 간접 표시겠죠? 근데 직접 표시와 간접 표시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국 사람 입장에서 직접 표시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면 이 숫자에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3600의 역수를 취하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0.7353이 나옵니다. 즉 1달러와 보이나요? 1달러와 0.7353 파운드가 교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율을 표시한 게 영국 사람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환율 변화의 의미를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 또는 하락했다 한다는 거는 거래 대상이 되는 통화, 즉 기준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또는 하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합시다. 즉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럼 이 얘기의 의미는 뭡니까? 그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는 1달러 사기 위해서 1,000원만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1달러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1,300원이나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달러가 더 가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즉 달러는 원화 대비 가치가 커졌다, 상승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와 교환되는 상대 통화인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달러 유로 환율이 하락했어요. 1.2200에서 1.1500으로 하락했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사실 이렇게 지금 기준 통화가 뭐인지 이렇게 다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에는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는 1유로를 사기 위해서 1.22달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15달러만 주면은 1유로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가 가치가 좀 떨어졌다, 덜 가치 있게 되었다. 유로는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했다. 그죠? 그러면 그 유로와 교환되는 상대 통화, 즉 호가 통화인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팁을 주자면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기준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의 의미는 기준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준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는 곧 호가 통화의 가치는 글씨가 점점 제가 호가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 기준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의 의미는 호가 통화의 가치는 상승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환율 변화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요, 환율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파악만 하면 그냥 기준 통화 가치가 뭐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가치가 올라간 통화를 뭐 가치가 상승했다, 뭐 강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절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치가 하락한 통화를 뭐 가치 하락이다, 통화 가치 하락이다, 뭐 약세가 되었다, 또는 절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혼용해서 쓰긴 쓰는데 가치가 올라간 경우 뭐 강세다, 가치 상승이다,
그다음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약세다, 가치 하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절상절하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이 절상절하라는 거는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 통화를 다른 통화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치를 올리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즉 고정환율 제도에서 뭐 고정된 환율 수준을 뭐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말이에요. 가치가 통제되는 통화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기준점이 있어서 원래 그 수준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절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절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가끔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통화를 절상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치가 떨어지는 약세 통화를 뭐 절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남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떤 통화에 대해서인지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어요. 상승했고요. 엔달러 환율은 하락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달러는 원화에 대해서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죠. 강세가 되었고. 그럼 예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다. 약세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화는 호가 통화인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 가치가 어떻게 됐고 약세가 되었고 떨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의 호가 통화인 예나는 달러에 대해서 반대로 강세가 되었다. 그래서 기준 통화에 대해서 먼저 알면 호가 통화는 그냥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달러가 어느 통화에 대해서 약세가 되었는지 강세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원화 대비 강세다, 예나 대비 약세다. 왜냐면 환율의 방향이 항상 같진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팁을 주자면은요. 기준 통화를 기준으로 우선 생각을 항상 하세요. 그런 다음에 호가 통화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기준 통화 강세, 즉 호가 통화는 약세이다. 그런데 기준 통화가 강세가 되는 정도 또는 뭐 약세가 되는 정도가 호가 통화가 약세가 된 정도 또는 강세가 된 정도와 그 수치상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변화된 정도까지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다음에 할 거니까요.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기준 통화 강세는 호가 통화 약세를 의미하는데요. 기준 통화 강세가 된 정도가 호가 통화가 약세가 된 정도랑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방향만 반대이다. 근데 대충 비슷하긴 합니다. 대충은 비슷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같진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률, 매도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1차 시강에서 외환시장 주요 참가자는 은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행은 딜러로서 역할, 뭐 대형은행은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딜러는 두 가지 가격을 호가하겠죠. 그렇죠?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달러, 유로 환율, 이거는 이제 미국식으로 환율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 가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옌달러 환율도 이렇게 두 가지 가격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 낮은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그 매입률 또는 비드레이트 또는 매입호가 또는 매입환율 뭐 여러 가지로 표시하는데 하여튼 매입자가 써요. 여기서의 매입은 누구 기준이냐면 딜러 기준에서 기준 통화를 매입할 때 하는 그런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가격이다,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높은 수치를 뭐라 그러냐면 매도율 또는 에스크레이트, 포드레이트, 매도호가, 매도환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딜러 입장에서 기준 통화를 매도하는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매입률이 낮은 거고 매도율이 높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도율과 매입률의 차이, 즉 매도율에서 매입률을 매입률,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매입률을 빼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항상 뭐가 될까요?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양의 값을 가질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프레드는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는 딜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러가 먹는 이게 원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의 크기는 거래 규모나 거래 방법, 뭐 거래 통화, 거래 시점 등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 단위가 커요. 은행 간 거래는 대체로 도매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스프레드랑 대고객, 소액으로 이제 거래하는 대고객 거래의 스프레드는 당연히 뭐가 더 크겠어요? 대고객 거래의 스프레드가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고객, 저는 여기서 특별히 전신환을 한 이유는 전신환이 현찰 환율보다 더 유리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요. 그다음에 대고객 전신환 환율 스프레드는 현찰 스프레드보다, 대고객 현찰 스프레드보다 또 작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아무래도 운송 비용이나 보관 비용 같은 게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현금이라는 거는 비수익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관하는 데 따라서 보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찰 거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신한 송금 거래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어떤 외환 거래의 방법이냐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거래되는 통화가 아주 빈번하게 많이 거래되는 통화라면은 스프레드가 작을 테고 아주 뜨문뜨문 거래되는 통화라면은 스프레드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뭐 시점에 따라서도 스프레드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시장 변동성이 아주 되게 커진 시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위험이 크니까 스프레드도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대고객 환율의 예에서 이제 스프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이거 대고객 환율은 우리 입장에서 아주 편하게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찰로 외환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송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달러를 살 때, 달러를 팔 때, 뭐 예나를 살 때, 예나를 팔 때, 뭐 이런 식으로 통화별로 이렇게 착환율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금은 송금을 보낼 때, 송금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현찰 사실 때 환율을 보면은 1386.34예요. 달러 예를 든다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을 달러로 팔 때 적용받는 환율은 1338.66이에요. 어떤 게 더 커요? 요게 더 크지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게 사실상 뭐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매도율이다. 에스크레이트다. 그 다음에 요게 뭐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매입률이다. 비드레이트다라는 얘기예요. 왜? 매입률 매도율은 누구 기준? 은행 기준, 딜러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의 사실 때, 파실 때 기준은 고객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무조건 높은 게 뭐다? 높은 게 에스크레이트고 낮은 게 비드레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본 엔 같은 경우 보면은 가로 안에 1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100엔당 환율을 얼마만큼의 원화가 필요하냐 이렇게 환율을 표시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1엔당 원화, 1엔당 뭐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환율을 표시하면 그게 되게 숫자가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행적으로 그냥 옌 같은 경우에는 100엔당 얼마만큼의 통화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환율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스프레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스프레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냥 은행이 이제 매매 기준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고객에게 얼마나 가산해서 또는 뭐 차감해서 살 때 팔 때 환율을 적용할지 그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딜러 입장에서는 매매 기준율보다 1.75% 더 비싸게 달러를 팔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더 사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율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궁금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스프레드가 우리가 말한 스프레드는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스프레드율과 매매 기준율에 따라서 이제 사실 때 환율과 파실 때 환율이 이제 산출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 대고객 환율 표에서 달러 환율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좀 더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쫙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파실 때 환율이고요. 그다음에 송금 받을 때 환율이고요. 매매 기준율이고요. 송금 보낼 때 환율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현찰 사실 때 환율입니다. 그 앞표에서 스프레드율 달러에 대해서 1.75였잖아요. 저 1.75%라는 거는 요 차이 또는 요 차이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매매 기준율로 나누고 그다음에 100을 곱한 게 수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 스프레드, 현찰 환율 스프레드는 뭐예요? 이것과 이거의 차이, 즉 요것과 요거의 차이가 되겠죠. 현찰 매도율과 현찰 매입률의 차이가 우리가 말한 스프레드, 현찰환율 스프레드니까요. 즉, 1 더하기, 요걸 1이라고 하고 요걸 2라고 한다면은 1 더하기 2가 우리가 말한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걸 제가 제시한 이유는 그걸 스프레드율을 막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몰라도 되고요. 이걸 봤을 때 전신환율, 그러니까 이 송금 보낼 때 환율이 전신한 에스크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송금 받을 때 환율이 전신한 비드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낮은 게 무조건 비드, 높은 게 무조건 에스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파실 때 환율이랑 현금 사실 때 환율, 이거는 대고객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 딜러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의한 매입률, 매도율, 스프레드는 다 딜러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딜러 입장에서는 이게 현찰 거래에 적용되는 매입률, 비드레이트이고 높은 게, 그러니까 낮은 게 비드레이트이고 높은 게 현찰로 달러를 거래할 때에 그 파는 외환 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스프레드는 현찰 거래에 있어서는 이만큼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신한에 있어의
그 뭐죠? 스프레드. 전시장 거래에서의 스프레드는 요만큼입니다. 요거를 별표라고 하고 요거를 하트라고 표시합시다. 자, 하트의 크기가 별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는 거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해서는 매입률과 매도율이 있는 경우 직접 표시와 간접 표시의 관계, 이거는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요. 알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자, 달러와 유로 환율이 이렇게 두 가지 숫자로 제시가 됐어요. 이거는 별다른 통화 기호가 없으니까요. 간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로, 예외에 해당하는 통화죠. 미국식 환율 표시구나, 겠구나 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기준 통화가 뭘까요? 유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1유로 사기 위해서 낮은 게 매입률, 높은 게 매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겠죠.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직접 표시를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직접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기준 통화가 뭐다? 1달러랑 얼마만큼의 유로가 바뀌어지는지로 환율을 표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요. 일단 직접 표시와 간접 표시는 역외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역수를 취합니다. 그러면 1.2710의 역수는 0.7868이 나오고요. 1.2740의 역수는 0.7849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스프레드 얘기했을 때 매입률은 항상 매도율보다 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매입률이 있다. 무조건 낮은 게 매입률이고 높은 게 매도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0.7849가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직접 표시한 환율의 뭐고 매입률이고 높은 7868이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직접 표시한 환율의 매도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요. 지금 달러 유로 환율 간행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직접 표시하라는 얘기는 역수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낮은 게 높아지고 높은 게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740의 역수가 뭐가 되고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직접 표시한 환율의 매입률이 되고 그 다음에 1.2710의 역수가 뭐가 된다?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직접 표시한 환율의 매도율이 된다. 그래서 팁은 무조건 나한테 불리하게. 여기서의 나는 은행이 아니라 고객 입장입니다. 나한테 불리하게끔 바꾸면 돼요. 즉 스프레드가 커지게끔. 나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는 스프레드가 커지는 게 불리한 거죠. 불리하게 적용받는 거잖아요. 스프레드가 크면. 스프레드가 커지게끔 하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물환 거래가 뭐고 현물환율이 뭐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환율의 표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행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환율 변화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매입률, 매도율, 스프레드에 대해서 살펴봤죠. 키워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퀴즈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